이른바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재산 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앞서 1조 3천억 원대에 달했던 재산 분할 액수가 크게 줄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유세현 기자 나와주시죠. 네, 저희는 서울 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그중에서도 재산 분할 규모를 다시 정하는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졌는데요. 관련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유서연 기자, 선고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서울 고등법원은 오늘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또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했는데요. 재판부는 SK 주식 등을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서 나눠 가져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측이 3분의 2, 노 관장 측이 3분의 1로 정했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재산을 계산했는데 당시 SK그룹 주식의 가격은 16만 원이었습니다. 참고로 위자료 20억 원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오늘은 오직 재산 분할 판결만 이뤄졌습니다. 네, 쟁점이었던 부분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왔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회장의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리적으로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특유재산, 즉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SK 주식 등 최 회장 재산 상당 부분이 혼인 기간 중 형성하거나 취득한 재산으로서 양측 모두 이바지했다고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혼인 기간 중 노 관장이 가사와 양육 활동을 하면서 최 회장의 SK그룹 경영 활동에 기여했다고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 사유 중에 하나는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판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은 어떻게 지금 결론이 났나요? 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판단 취지를 따랐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지원금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은 건데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불법 자금이므로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에 경영권 유지 또는 경영활동 일환으로 증여한 주식 등도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재산 분할 방법과 관련해서도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재판부는 9,440억 원을 SK 주식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정했습니다. 주식 가치에 대한 평가 시점을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지난달 기준으로 할 거냐, 이에 따라 재산 분할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는데요. SK 주식 가치가 그 사이에 5배 넘게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주식으로 직접 지급하게 되면 가치 평가 시점을 둘러싼 셈법 논란 자체가 사라진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오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경영하는 회사에 대한 경영권과 지배구조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현금 지급을 판단했습니다. 오늘 법원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많은 취재진이 아침부터 몰리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 법조팀이 이곳 법원 분위기도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이 걸린 사건이자 선례를 찾기 힘든 복잡한 사안인 만큼 법원에는 이른 아침부터 각 언론사 중계 차량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법정도 취재진 등으로 모두 꽉 찬 상태였는데요. 가사 사건 선고 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서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불출석했고, 양측 변호인단만 출석해서 법정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네, 다만 양측 모두 오늘 선고 이후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최 회장 측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다만 오늘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아직 받아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장은 추후 밝힐지 말지 결정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관장 측도 재산 분할 결과를 어떻게 봤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말을 아꼈습니다. 양측 모두 재상고를 통한 추가적인 법적 다툼의 여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혼 소송 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사건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소식은 또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네, 이 판결을 두고 SK그룹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재산 분할을 위해 1조 원 가까운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그룹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손혜정 기자.
네, SK 서린빌딩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판결 이후에 SK그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SK그룹은 이번 소송이 최태원 회장의 개인사인 만큼 지금까지 회사 차원의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돼 노소영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그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최 회장은 현재 SK 지분 17.9%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지분을 기반으로 간접적으로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이 재산 분할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그룹 지배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행히 법원이 주식을 직접 나누는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하면서 경영권 불확실성은 일부 덜게 됐습니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SK 주식을 일부 처분하거나 담보로 활용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태원 회장은 미국에서 예정된 경영 활동은 그대로 소화할 방침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24일 실리콘밸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행사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를 비롯해 오픈 AI와 엔트로픽 등 글로벌 AI 기업 수장들과 인공지능 인프라 협력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K 서린빌딩에서 YTN 손유정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의 재산을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오늘 나온 판결 내용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이 시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너무 천문학적인 금액이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심에서는 600억 원대였고요. 2심에서는 1조 3천억 원을 나눠주라고 했는데 오늘 파기환송심에서는 9,400억 원대를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노소영 관장 측의 손을 들어준 걸로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당시 이제 파기환송을 할 때 노 전 대통령의 이 비자금 자체를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노소영 관장이 기여도를 참작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보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이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SK 주식 자체가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440억 원이라는 판결이 나온 것은 SK 주식 자체에 어떻게 보면 이제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있다라고 이제 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걸 비교를 해봤을 때는 1심에서의 665억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SK 주식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온 게 맞는 만큼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준 게 맞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SK의 이제 주식 자체를 분할할 대상인가 아닌가 해서 어쨌든 분할 대상이 됐으니까 노소영 관장의 손을 들어준 쪽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액수잖아요. 지금 앞서서 2심에서도 인정을 하면서 1조 3천억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9천억 원대로 내려왔죠. 한 4천억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재산 분할을 할 때 그 원고 피고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 그다음에 이제 노소영 관장의 재산을 전부 다 이제 모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채무도 이제 모아놓고 이제 순 자산을 이제 검토를 합니다. 순 자산을 이제 만들어 놓은 후에 그다음에 이제 비율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그럼 지금 이제 이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봤냐면은 최태원 회장이 3분의 2, 그다음에 노소영 관장이 3분의 1을 기여를 했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최 회장의 지금 재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항소심 그러니까 이 환송 전에 파기 환송 되기 전에 항소심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때 당시 주식이 16만 원대였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적용을 해보니까 한 3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재산을 기준으로 하면은 3조 원 정도로 기준을 하게 되면 노소영 관장의 이제 기여가 3분의 1 정도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 9,440억 정도 이제 지급을 하라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온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우리가 파기환송 되기 전에 항소심에서 1조 3천억 가까이 나왔었는데 그때랑 비교를 했을 때는 기여도도 조금 비율이 좀 달라졌다. 그때 당시에 이제 2심에서는 35%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기여도가 조금 달라진 부분도 금액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부부 공동재산에 기여를 얼마나 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결국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기여를 사실 이제 원래는 이제 봤었다가 대법원에서 노 전 대통령이 기여를 했었던 부분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이건 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는데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했을 때도 결국 SK 주식이 들어갔던 이유는
노관장이 그냥 본인의 그냥 가사, 양육, 어떻게 보면 SK의 그런 대외적 활동을 통해서 기여를 한 부분도 막대하다. 예. 어느 정도 이제 그걸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랬기 때문에 SK 주식도 똑같이 이제 분할 대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오늘 재산 분할 대상이 돼서 이제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뭐 대법원에서 그렇게 보냈지만 다시 이제 항소심 법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어쨌든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것이 맞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도는 인정하지 않았고 그 외에 가사, 양육의 가정에 기여를 했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 또 그동안 노 관장은 미술관 관장 역할 등을 통해서 SK 가치를 높였다 이런 걸 주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다 인정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이혼을 할 때 그 간에 이제 그 사정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모든 것을 다 고려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가사라든지 양육,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제 가사 활동을 했던 기간이 있으면 그 시간 동안에도 어쨌든 기여를 했다라고 참작을 해줍니다. 결국 이제 이 자녀들이 크는 데 있어서도 이제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라고 보게 되고, 그래서 사실 일반인 같으면은 사실 보통 10년 정도 혼인 생활을 했다라고 하면은 50%까지 인정을 해주는데, 근데 이 어떻게 보면 노관장 같은 경우에 33% 정도밖에 인정을 해주지 않았던 이유는 재벌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네. 재벌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SK가 이렇게 이제 성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최태원 회장이 훨씬 더 이제 막대한 기여를 했다라는 부분을 참작을 하지 않을 수 없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사 양육을 통해 가지고 기여를 했던 부분, 그다음 SK그룹의 이런 대외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제고를 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기여를 했다라고 봐가지고 SK 주식 자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이제 넣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한 50%가 되는데 이 부분만큼은 조금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SK의 어떤 성장이 있어서는 최 회장의 기여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한 30% 정도, 3분의 1 정도를 이제 잡은 거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50대 50으로 보게 되면 사실 일반인의 재산 기준하고는 너무나 이제 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이후에 대외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SK 경영 활동을 통해서 SK 가치가 올라간 부분들도 사실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는 한 33% 정도 된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계 이혼 소송이라고 불리는데 사실 오늘이 네 번째 재판입니다. 1심, 2심이 있었고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오늘의 파기환송심인데 보면 이 SK 주식 가치를 언제를 지점으로 재산 분할을 산정하느냐, 여기에서 오늘 판결로는 환송 전 항소심 변결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으로 가기 직전 이 부분을 삼은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어떻게 좀 이해를 하시면 편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서로 이제 공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주식 자체는 보통 소제기 시점에 갖고 있던 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식이 계속 가액이 변동을 하니까 우리가 재판 마지막 기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서로 이제 제출할 거 다 제출하는 그날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날 종가를 기준으로 이 재산 분할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사실심이 있었습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이 사실 작년 10월에 이제 판결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대법원 가기 전에 2024년 4월에 한번 이제 변론 종결이 됐었고, 대법원을 갔다가 파기환송되면서 올해 어떻게 보면 6월에 또 한 번 또 이제 변론 종결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2024년 4월에 기준으로 하게 되면 SK 주식이 16만 원 정도 됐었고요. 올해 6월 기준으로 하게 되면 SK 주식이 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 법원에서는 보통 판시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를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기 전에 16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파기환송 후에 지금 사실심 변론 종결일 80만 원 기준으로 할 것이냐가 이제 쟁점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대법원 과연 이제 이 고등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낼까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결국 이제 우리 기존의 판례는 이혼 소송이 이제 재판상 이혼이 확정이 되고 나서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할 때에는 이 원래 이제 이혼 청구를 했을 때 시점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외부적인 후발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재산이 어떻게 보면 증식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손해가 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배척을 하고 애초에 이혼 소송을 진행을 했을 때 그때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대법원에서 환송된 이전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16만 원을 기준으로 판시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최태원 회장에게 유리한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뭐 완전히 유리하다고 싶지는 않은 게,
SK 주식이 들어가지 않는 걸 사실 제일 베스트로 봤을 것 같고요. 근데 SK 주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차선책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파기환송된 80만 원 기준으로 하면 너무나 커지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한 1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16만 원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3조 정도 되니 그렇게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차선책으로 어쨌든 조금 더 나은 결과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최악은 피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급에 대해서도 주식 자체를 그냥 분할해서 뭐 증여하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마련하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현금을 마련하는 것도 이제 최 회장의 고민일 텐데 여러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법원에서도 판결을 할 때 현물 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지분을 이렇게 이제 현물 각각의 지분대로 이제 기속시킬 수도 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제 기속을 시켜버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같이 안 살게 됐는데 내 지분이 반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좀 맞지가 않거든요. 현실 그런 세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결국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시세대로 팔았을 때 그때 50% 정도 준다고 하면은 얼마 정도 주게 되는지를 고려를 해서 한 명이 부동산 전부를 가져가고 가져가는 사람이 차액 정도를 현금으로 이제 지급을 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SK가 지금 만약에 주식 자체를 현물로 줘버렸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럼 지배 구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도 현물로서 분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인정되는 그 금액 자체를 현금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급을 하라, 그 가액을 지급을 하라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최태원 회장은 지금 이 소식을 미국에서 듣고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행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한 번 재상고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재상고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럼 5번째 재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5번째 재판이 되는데 사실 이제 그 동안에 대법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이혼이랑 위자료 지급에 대해서는 이제 확정을 시켰고요. 나머지 재산 분할만 지금 돌려보냈거든요. 돌려보낸 상황인데 그때 돌려보낼 때도 결국은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어쨌든 기여를 했던 부분이 불법 원인 급여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작을 하면 안 된다. 그 부분만 지금 파기를 한송한 상태라서 그래서 다시 상고를 할 수는 있는데 상고를 했을 때 과연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조금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주장을 했던 연장선상에서 아마 주장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SK 주식 자체가 아마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SK 주식 자체가 들어가지 않는 걸 바랄 것이고 그렇다면 이걸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원래 이제 본인이 상속이나 증여받았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서 이 논리를 계속해서 가지고 갈 가능성이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SK 주식 자체가 특유 재산으로 빠져야 된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기여도 관련해서도 지금 어쨌든 좀 이제 33%가 인정된 것도 많다라고 하면서 그 기여도를 인정을 하게 된 그 증거를 채택한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오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면서 다시 한번 상고를 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번째 재판인 파기환송심에서 5번째 재판인 재상고심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많은 쟁점들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언급을 할 부분은 좀 크지는 않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상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파기환송이 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세기의 이혼 재판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과와 관련해서 이경민 변호사 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수사 쇄신 TF를 출범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오는 27일에 첫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은 경찰 수사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TF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쇄신 TF 위원장에는 김남준 변호사가 맡게 됐고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게 됩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추인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상임위 배분에 대한 불만이 몸싸움으로까지 번지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조금 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나온 결과 정리해 주시죠.
네,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추인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우선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을 유지하고 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기로 한 건데요. 다만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 등 타 수사기관에 보안 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는 설명인데요.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 대상 등 7대 범죄 등에 대해 중수청에서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당론 채택에 반대가 없었고 법안 성안 작업을 이어간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개정안을 추인한 만큼 법사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형소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전당대회를 둘러싼 민주당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전당대회 본경선 당대표 후보가 확정되면서 공방이 한층 격해진 모습입니다. 개파 간 대리전 성격의 신경전도 치열한데 특히 그 중심에는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이 있습니다. 오전 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강득구 최고위원은 어떤 종교 세력도 당원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당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 있게 판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친청계로 분류되는 문정복 최고위원은 자랑스러운 민주당 역사가 사이비 종교 집단의 정치 노름판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며 신천지 연루 근거를 공개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각 후보들은 다음 달 순회 경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박찬대 인천시장을 면담하며 친명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고요. 정청래 후보는 친노 친문 핵심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찬 회동을 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당의 강세 지역인 전북을 훑으며 당심을 공략하는 동시에 동지들을 향해 내뱉었던 거친 언어에 사과한다며 통합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배분에 대한 불만으로 또 내홍에 휩싸였다고요. 어제 권영진 의원이 행안위 야당 간사에 강민국 의원이 재경위에 배치된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원하지 않는 상임위 배정에 원내 지도부를 향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성과 욕설,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 겁니다. 이런 갈등이 벌어지고 다음 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승수 원내 운영수석은 현충원 참배 일정 때문에 정 원내대표가 불참했다고 설명했지만 어제 멱살 사태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대다수입니다. 정의용 사무총장은 동료 의원으로서 참담한 일이라며 항의와 물리적 폭력은 구분돼야 하고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께 부끄럽고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당사자인 권영진 의원은 의원 단체 대화방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부족함이자 잘못이었다며 동료 의원과 당원, 국민에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당 원내 부대표단은 공당의 질서를 부정한 조폭 행태라며 이번 사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오전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에 참석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겨냥해 아무 말 대잔치였다며 정권이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정권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원 시작합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1%로 3주 연속 소폭 하락 추세인데요. 부정평가 요인을 보면 부동산 정책 영향이 가장 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여당인 민주당 지지율은 4%포인트 상승한 44%, 국민의힘이 3%포인트 하락한 23%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반짝 올랐던 지지율을 대부분 반납한 국민의힘, 어제는 상임위원회 배분에 대한 불만으로 의원들이 원내 지도부에 항의하며 고성과 욕설,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권영진 의원이 행안위 야당 간사에
강민국 의원이 재경위에 배치된 게 도화선이 됐는데 당사자인 권영진 의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부족함이었다고 잘못이었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네, 상임위원회는 일반 회사로 말하면 부서 배치일 텐데 이 과정에서 행안위로 배정된 권영진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멱살 잡는 소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권영진 의원 오늘 사과하긴 했는데 어떤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본인의 뭐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본인이 가고 싶은 상임위가 있었을 것이고 그 이해관계에 적합하지 않은 상임위에 배정됐기 때문에 불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제도나 법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사적 부재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은 굉장히 모범적이지 않은 선례고 국민들이나 아이들이 볼 때 굉장히 교육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대체 상임위원회가 뭐길래 이렇게 멱살까지 잡고 싸우나 싶은데 이게 혹시 구친윤계와 소신파와의 갈등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뭐 정치적인 해석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실제로 보면은 본인 스스로가 깊이 반성하고 그리고 사과드린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이제 의회 민주주의가 잘 발달된 나라에는 성문법이 아니라 이게 불문율이라는 게 있어요. 오랫동안 내려온 관례, 규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의원 상호 간의 존중과 예의입니다. 그리고 커머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무너지면 의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 거죠. 의회는 힘이 아니라 결국은 설득, 대화,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저렇게 물리적인 행사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건 의회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 의회 같은 경우는 상임위를 어떻게 배정하느냐 이거거든요. 거기는 이제 원내대표가 이제 나름대로 주도를 하지만 원내대표 단독으로 못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커미티라 해가지고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자당 내에. 그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의원들에게 통보를 한 다음에 의원들이 불만이 있을 경우에 다시 재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나랑 다만 이제 전략적 차원에서 전문성 차원에서 지역 안배 차원에서 그렇게 상임위 배분을 하지만은 그러한 과정들이 잘 체계화돼 있기 때문에 이 상임위 배정을 둘러싸고 이게 꼭 뭐 이번만이 아니라 뭐 그동안 역대 국회에서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제는 국회 상임위 배정과 관련돼서 각 정당들도 이거는 어느 정도는 체계화하는 그러한 작업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도 보여드렸지만 지지율도 떨어지고 사실 보수 잠룡이었던 오세훈 시장의 1심 판결 이후에 국민의힘이 좀 뒤숭숭한 분위기긴 한데 어제 장동혁 대표가 이런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화면이 준비되면 함께 볼 텐데요. 물론 이 선관위 투표율 조작 문제로 인해서 선관위에 대한 비판이 더 커지긴 하지만 이 선관위 특검을 요구하는 어떤 집회 장소에 얼음판에 오래 버티기를 하는 행사를 열었더라고요.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오히려 오세훈 시장 판결 이후에 자신의 입지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인가,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 화면인데요. 저게 참정권 시위와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인가, 이런 좀 비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써 있는 게 이제 국민 고통 뭐 이런 걸 함께 한다 뭐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고통을 누가 오래 버티나 뭐 이런 걸로 한 것 같은데 뭐 나름대로의 이벤트 뭐 이가 되겠죠. 그렇지만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뭐 이벤트 같은 걸 지금 하고 그럴 저기가 아니에요. 그럴수록 희화가 되는 겁니다. 야당, 제1야당의 대표예요. 제1야당의 대표가 국민과 호흡하면서 중대한 문제를 풀어가는 그 견인차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무슨 그 열차 칸 안에서 뭐 놀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 무슨 행락객처럼 보인다면 그 야당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아마 참담한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저렇게 하는 것들을 의원들도 잘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들한테는 완전히 배제된 것 같아요. 이제 혼자만의 세상에서 혼자 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럴 거면은 그냥 사퇴를 하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 나은 거 아닌가. 저러다가 저럴 수 있는 동력이 끊기잖아요. 아마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만두면 사람들이 쳐다봐 주는데
의원은 그만두면 지나가는 뭐 이렇게 댕댕이도 쳐다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처지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좀 잘 좀 저 개인적으로 좀 친했던 분이거든요. 예. 좀 잘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선관위 문제가 불거질수록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장외 집회 많이 나갔었는데 거봐 내가 맞았지? 좀 이런 입장으로 입지를 좀 넓히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장동혁 당권파인 한 대변인은 절 오세훈, 절오 선언을 해야 한다 뭐 이런 말까지 해서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실제로 오늘 한국갤럽 조사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은 차이가 점점 더 벌어졌잖아요. 지방선거 직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 격차가 12%포인트까지 좁혀졌어요. 예. 그런데 오늘 나온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그게 21%포인트까지 넓혀졌거든요. 예, 거의 더블 스코어죠. 네, 더블 스코어가 됐잖아요. 저게 41, 29니까 12% 6월 2주 때. 네. 근데 저렇게 또 벌어진 이유는 뭐냐면 당 지도부와 관련돼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제 지지 강도가 더 축소된다든지 아니면 뭐 중도층이 이탈했다든지 그런 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지금 오세훈 시장 1심 판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입지가 더 강화되지 않냐 그런 나름대로 언론적 보도가 있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은 게요. 경쟁자의 약화와 그리고 자신의 리더십 강화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피터 메어라고는 아일랜드 그 정치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지도자의 권위는 경쟁자의 실패가 아니라 정당 정체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향후에 뭐 대권이라든지 아니면 더 큰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가장 큰 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내 통합을 이끌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두 번째는 수도권과 중도층까지 확산할 수 있는 지지를 위한 나름대로의 자신의 구상을 밝혀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보수 재건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는 이 세 가지 여건을 잘 충족을 해야지만은 리더십이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퍼포먼스 가지고서 지도력이 강화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세훈 시장의 1심 판결과 더 나가서 그것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의 장동혁 지도체제가 한 곳을 향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이걸 극복해 나갔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나름대로의 그 힘을 합쳐야지 이것이 기회다 해가지고 경쟁자의 약화가 곧 나의 리더십이 강하다라고 이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당권파의 의원들은 인식의 빈곤 그리고 현실에 대한 상황에 대한 왜곡이라고 볼 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오세훈 시장 뭐 확정 판결도 아닌데 아닙니다. 1심 그렇습니다. 판결 보고 여의도 난가병 내가 다음 주자인가 이런 거 노리는 사람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어서 민주당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발언을 할 때마다 화제를 낳고 있는 유시민 작가가 어제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개파의 수장처럼 행동한다고 또 이런 말을 해서 파장을 일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뉴 이재명 저는 그걸 난동이라고 보는데요. 정치적인 난동. 대통령이 개파의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모두가 곤란해진다. 누가 당대표가 되어도 그 사람이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만남을 요청한다면 응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저는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허구에만 이런 생각을 계속 논리를 뒷받침하다 보니까 계속 너무 앞서 나가신다. 예방주사도 한두 대 맞아야지 뭐 여러 대 맞으면 그게 맞는 사람이 기분 좋겠습니까? 이렇게 눈빛이 왜 저럴까 하는 사람 둘이 있어요. 하나가 장동혁 대표고 요새 시민이 가도 저런 말 할 때 이 눈을 보면은 원래 그런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네, 유시민 작가 어제도 또 등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개파의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곤란해진다라고 했습니다. 발언의 강도가 살짝 약해진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발언의 취지는 계속해서 대통령을 향한 쓴소리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죠. 국민이 선출한 선출직 대통령입니다. 최고의 위치이고요. 근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통합적인 행보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본인들은 오히려 통합하면 우리 지분이 줄어드니까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누굴 보고 개파의 수장처럼 행동한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고요. 본인이 개파의 수장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의 영향을 함께 누리는, 그리고 지분을 함께 누리는, 그 영향력과 주도권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의
그 폭이 좁아질까봐 저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면 대통령에게 어떠한 국정을 펴세요. 이런 국정을 펴시면 성공한 대통령이 되십니다. 이런 정부를 만드시면 성공한 정부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유시민 정도의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뒷골목에서 무슨 싸움판 벌리듯이 지금 뭐 제도나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도 없잖아요. 거의 뭐 저주에 가까운, 그리고 뭐 조롱과 뭐 막말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썩은 내가 난다, 비린내가 난다. 이런 말은요, 진짜 서로 인격을 가진 존재끼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듣잖아요. 평생 안 볼 수도 있어요. 정말 자존심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근거도 없이, 그리고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대안도 얘기하지 않으면서 저렇게 대통령을 비난한다? 저는 진짜 전당대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김어준, 유시민 두 분에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당원들이 그걸 용서하면 안 되죠. 책임을 지는 권력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만날 생각이 있냐라고 물었는데 대통령 만날 생각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 쓴소리를 이어갔는데 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일부 평론가는 유시민 작가가 뭐 창당해서 조국혁신당과 함께하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내놓던데요. 유시민 씨의 그런 뭐 눈빛인지 언어니 이런 데 대한 것보다도 저희들은 그 현상을 연구하는 학자잖아요.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때문에 저런 아주 행동을 한다고 보는데요. 그 정체성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씨는 이제 친문인데 자기가 친노의 적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체성은 이재명 라인이 아니라 친문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유시민 씨 생각에는 2007년도에 정권을 뺏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서 이명박 대통령 넘어갔죠. 그리고 더 나가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지율 40%를 넘었는데 5년 만에 정권을 뺏겼어요. 그럼 왜 뺏겼느냐? 그거를 본인들이 자기가 판단했을 때는 정체성 논란에서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형태로 가서 이재명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은 자기가 주장하는 친노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또 정권이 뺏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머릿속에 그 신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이거는 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본인의 감정 싸움으로 봤을 때 김민석 전 총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김민석 전 총리가 당시에 정몽준 대표 정당으로 갔던 거 있었고, 2007년도 1월 달에 당시 정동영 당시의 그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정말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새로운 정당을 창당을 했었어요. 그때 만들어진 정당이 정통들이었었고, 사조직이. 그 사조직의 정통의 초대 회장이 이재명 지금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동영,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김민석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적 감정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결국은 이 모든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의 주역이 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왜 만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돼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나름대로 충돌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정체성 문제, 차기 총선에 대한 공정권의 문제, 마지막으로 차기 대선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부분이 엮여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 논란이라는 부분을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다만 옛날에 우리 그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옳은 말을 참 싸가지 없게 한다고 한번 평가를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어의 정화라든지 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평론가도 얘기도 하셨지만은 뭐 썩은 내가 진동한다든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말보다도 정말 그 적절한 언어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그 성숙한 나름대로 그 태도, 자세도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뭐 학자적 관점에서 분석을 해주셨으니까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레지티머시라는 정통성은 누가 가져가죠?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직이 가져가는 겁니다. 당대표로 선출이 되고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적통을 논한다면 그러면 이게 봉건 국가입니까? 그러면은 유시민 씨는 그 무슨 봉건주의의 한 영토를 가지고 그 봉건 그 주권
뭐 이런 거를 지금 영주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학문적으로도 이건 도대체가 정체성이란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정통성은요, 국민이 부여하는 정통성에 의해서 나와야죠. 그 진보 진영에서 어쨌든 전체적인 당원과 국민들이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대표로 선출해 올렸으면은 그 다음 선거를 기다려서 본인들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그걸 업고 나와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대통령을 전대면은 전당대회 후보들에 대해서만 저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지금 뭐 교수님 말씀에 많이 동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 진영 사람이 아니야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지금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진영의 정통성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본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좀 가까운 사이였다고 본인이 갖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가 저는 너무 오만한 태도와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 이재명의 정치적 난동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한 유시민 작가의 거친 입 결국 전당대회와 연관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3파전으로 압축되면서 후보들의 신경전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해서 정리해서 설명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요. 친천계에서는 숨바꼭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민석 후보 직접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김민석 후보 본인이 신천지 가짜뉴스 폭탄을 투척해놓고 왜 자꾸 숨바꼭질을 하십니까? 특정한 시기가 되면 빨간 리본을 달아라 또는 파란 리본을 달아라 하며 지침을 민주당을 파란당, 파란 리본으로 표현하며 말로 혹세 무민하지 말고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재명 정부의 마지막 선거의 마침표 2030년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보신 이성윤 후보가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 이건 말 실수겠죠? 실제로 보면 참 이 전당대회에서 벌어지는 과정을 보면요. 측은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못 드렸지만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가 지속적으로 약간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크게 보면은 기대하고 성과하고에 있어서의 격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때 크게 5가지를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어요. 경제 회복, 부동산 안정, 민생 개선, 국민 통합, 정치 개혁이었거든요. 이 5가지가 실제로 1년이 지나고 보니까 특히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괴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기 전당대회는 제가 지금 얘기한 이 5가지를 어떻게 완성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정책으로 필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후보자들끼리 토론하고 경쟁하면서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개인적인 거를 가지고서 지금 공격하는 거로 지금 변질돼 버렸잖아요. 이게 전당대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나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전당대회가 이루어지니까 결집 효과가 있어서 조금 정당 지지도가 높아질 줄은 모르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결국은 2028년도 차기 총선에서의 공천권을 어떻든 간에 획득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상대를 악마시켜서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 그거는 공학적인 방법이죠. 지금 집권당 여당의 지금 전당대회잖아요. 좀 품격 있는 전당대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반명을 없애야 되고 더 나가서 신천지 얘기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서만 나오다 보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유 우리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이제 희망으로 간다든지 아 뭔가 변화되겠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히려 전당대회를 통해서 퇴보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큰 위험을 감수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3인으로 좁혀졌잖아요.
이게 또 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전혀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들 가운데서는 친정청래계 후보들이 3명나 생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김민석 후보에게 이 신천지 개입 의혹 증거를 제시해라, 숨바꼭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도 열었거든요. 이 신천지 개입 의혹 어느 정도 실체가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저야 알 수가 없죠. 그거는 당무를 하고 있는 당직자들이나 저는 좀 알 수 있을까? 뭐 그 정도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당원 명부를 실제 이렇게 열람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정도가 어느 정도를 알고 있을 뿐이고, 그것도 뭐 이렇게 감사를 벌여가지고 이렇게 막 분석을 하고 하지 않으면 쉽게 증거를 찾아내기가 그렇게 쉬울까? 뭐 이런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의혹이 있고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구전 정도에서, 구전 전략 정도에서 멈췄어야 맞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이거를 후보자가 공표하는 순간 입증 책임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처음에는 대통령의 어떤 포용적인 거, 국정 운영에 관한 거 이런 걸로 조금 품격 있고 좀 포용력 있고 배려심 있는 듯한 후보의 모습을 보였는데 왜 갑자기 네거티브전에 뛰어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요. 조금 전략적으로도 저는 좀 패착에 가까운 전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가 하면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한 청년 예비 후보가 고액의 기탁금을 언급하며 눈물을 흘리자 민주당은 결국 기탁금을 인하하기도 했었는데, 이 예비 후보가 최근 5천만 원 넘는 테슬라 승용차를 구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12살 때, 13살 때 이제 가족이 파산을 했고 그때 빨간 딱지가 집에 붙었는데, 그래서 저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친족을 통해서 정치 자금을 받으면 되는데요. 근데 저는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정 부의장이 5천만 원이 넘는 외제차를 최근 구매한 점이 구설에 올랐습니다. 사신 거예요? 일단 사실입니다. 1,000만 원이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 뭐 기탁금을 뭐 못 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 친족이라는 글자가 그냥 제 마음을 울렸던 겁니다. 네, 정민철 부의장 최근 5천만 원대 테슬라 차량을 구입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물론 뭐 차야 살 수 있지만 기탁금이 너무 비싸다면서 눈물을 흘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논란이 된 것 같아요. 뭐 대통령도 이 기탁금에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청년과 관련돼서는 뭐 꼭 기탁금을 왜 높이냐면은 이제 다수가 출마할까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0명이 나오고 20명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미국에도 대통령 후보 때 보면은 15명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컷오프 제도로 활용을 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청년 우리 최고위원을 뽑을 때는 컷오프 제도를 통해 기탁금은 상당히 낮게 하고, 그리고 이제 컷오프 제도로 활성을 시키면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기탁금 제도를 딱 획일화시키고 높이 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참여의 기회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자유장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위원회를 별도로 뽑거든요. 근데 우리랑 차이가 뭐냐면 그 스웨덴은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가 별도로 되는데 무제한적으로 평소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무슨 전당대회 또 예비 후보 그 기간을 두고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본인이 평소에 열심히 선거운동도 하고 나서 어떠한 대회가 있을 때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인지도 올라가고 뭐 꼭 기탁금에 의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우리도 이제 그러한 나름대로 좀 선진 그 참여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거는 여야가 모두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치개혁 차원에서 조금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이 정 부의장은 내가 돈 없어서 운 건 아니고 친족 얘기에 서러워서 울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해명이 먹히려면 사람들의 인식을 파고들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다 이미 봤고 들었고 그리고 그거에 되게 굉장히 감정적으로 공감을 했잖아요. 그 공감에 배신을 당한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그걸 쉽게 저런 말로 설명으로 그 감정을 씻어낼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만약에 저 정도가 있었다면 진짜
오히려 이런 오해를 만든 거에 대해서 정말 사죄드린다. 이것이 청년 정치의 하나의 불신으로 작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그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기 위해서 정치권에는 내가 다신 오지 않겠다라든가 그거에 상응하는 이야기를 해줘야 아마 이거 씻어낼 수가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것이 뭐 국민들이나 거기에 동조했던 마음이 동했던 사람들의 어떤 문제로 생각하고 해명을 통해서 뭘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타금에 눈물 흘렸던 정민철 최고위원 후보는 어제 예비 경선에서 탈락했다는 점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포항과 경주는 오늘 낮 기온이 39도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한반도 더위가 일찍 찾아오고 갈수록 길어진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장마 이후 더욱 심한 극한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포항과 경주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는데 이 지역은 기온이 크게 치솟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발효로 포항과 경주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는데요. 경주와 포항의 경우 현재 낮 최고 기온이 3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올해 최고 더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들 지역은 극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심한 열대야와 폭염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기존의 폭염주의보와 경보보다 상위 단계로 예상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이번 폭염 중대경보는 지난 12일 포항과 경산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 발령입니다. 중대경보가 내려진 곳은 극한의 더위로 건강한 사람도 온열 질환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야외 활동을 중단하고 물, 그늘, 휴식의 3대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밖에 전국에도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오늘 오전부터 전 지역으로 폭염주의보가 확대했고 세종 등 일부 지역도 오후 2시 이후 폭염경보가 강화된 상황입니다. 네, 그야말로 더위가 비상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여름 더위가 더 길고 심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한반도의 여름 더위가 갈수록 더 일찍 시작되고 늦게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이 지난 53년간의 폭염과 열대야 추세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인데요. 최근 10년 연평균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가 관측이 시작된 첫 10년에 비해서 각각 2.2배와 3배 급증했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폭염은 최대 한 달가량 앞당겨진 6월부터 시작하고 열대야도 7, 8월에 증가 추세를 보인 뒤에 일부 지역은 9월 상순까지 길게 이어지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최근 한반도 기온 상승과 해수면 온도 상승, 또 북태평양 고기압의 이른 확장, 또 많은 수증기 유입 등이 폭염과 열대야 기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강화된 방세 기상 정보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우리나라에 최대 12.5%의 강제 노동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 상무장관은 미국 내 선박 생산량을 한미조선 협력을 평가할 거라며 압박에 나섰는데요.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했습니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수입 차단이 미흡하다며 60개국의 관세를 추가 부과한 건데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12.5%의 관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일본과는 같지만 10%가 책정된 캐나다, 영국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강제노동 거래를 문제 삼았지만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 만료를 앞두고 새 관세 부과에 나선 겁니다. 지난 3월부터 구조적 과잉 생산과 강제노동 제품 수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우리나라의 12.5%의 강제노동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과잉 생산 관세가 더해질 경우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확보한 15% 관세 상한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압박과 함께 조선협력에서 성과물을 내놓으라는 압박도 이어졌습니다.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말만으론 소용이 없다며 미국에서 생산한 선박 숫자로 평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We are going to judge the center by the capital you deploy, the facilities you modernize, the workers you train, the supply chains you establish, and ultimately the simple number of how many domestic produced ships.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4조 원 규모의 조선협력 투자가 빠르게 진행될 거라면서 규제 개선 등 미국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First, clear and sustained demand. Second, strong incentive. And third, alliance-friendly regulatory environment. With these three pillars, the bridge strategy will become a reality.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투자 이행 압박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로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한미가 기존에 합의한 상호 관세가 지켜지도록 미측과 계속 조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직 무역법 301조에 따른 제조업 과잉 생산 관세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를 포함해 최종적으로 기존 15% 상호 관세가 유지되도록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란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남미 3개국, 독일을 차례로 방문하는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특히 첫 방문지인 미국에서 젠슨왕, 엔비디아 대표 등 빅테크 기업 대표들을 만나서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 대규모 투자 협력을 이끌어낼 계획인데요.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이 언제 미국으로 떠났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은 오늘 오후 1시 40분쯤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공항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강훈식 비서실장,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등은 물론 순방국 주한 대사들이 나와 배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전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 첫 일정으로 글로벌 대형 기술기업, 즉 빅테크 기업 CEO들을 면담합니다. 인공지능 미토스를 보유한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와 챗GPT의 샘 올트먼, 엔비디아의 젠슨왕과 브로드컴의 혹탄 CEO와 연쇄회동을 가지는 건데요.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전폭적인 인공지능 투자와 글로벌 협력 의지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이후 이들 빅테크 기업 CEO들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이 함께하는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 서밋 행사에 참석합니다. 최근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 구상을 구체화하고 국내 기업과 빅테크 기업 간 협약 체결이 이루어질 전망인데 실제 계약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순방 2일차에는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벤처캐피털 대표들을 만나 국민연금공단과 이들 투자사 간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업 파트너십 구축에 나섭니다. 이틀간의 미국 일정 이후에 현지 시각 26일부터 룰라 대통령 초청으로 브라질을 국빈 방문합니다. 이어 30일부터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잇따라 찾아 각각 정상회담을 하고 다음 달 2일 독일을 방문한 뒤 귀국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동 정세가 악화하고 유가도 크게 급등하는 등의 악재로 코스피는 5.7% 폭락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 동반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추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증시가 큰 하락세로 마감했죠? 네, 오늘 1.35% 내린 7천으로 장을 연 코스피는 낙폭을 키우면서 5.72% 내린 6,690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한때 6,650까지 내렸고 급락세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약세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 그리고 급등한 국제유가와 금리, 미국 증시 급락 여파 등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장마감 후 인텔이 어닝 서프라이즈와 매출 전망치 상향을 발표하며 시간외에서 상승세를 보였지만 얼어붙은 투심을 되돌리진 못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들을 보면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7.5% 넘게 떨어진 24만 9,50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도 8% 넘게 폭락한 175만 9천원으로 내렸습니다. 코스피 수급을 보면 개인이 무려 5조 1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또 외국인도 3조 2천억 원 넘게 팔면서 닷새 만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1.62% 내린 777로 출발해 5.32% 내린 748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급락세의 코스닥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 수급에서는 개인이 순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했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새벽 6시 기준 1,475.5원을 기록했고 오후 3시 반 기준으로는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할 때 0.2원 내린 1,466.6원에서 거래됐습니다. 현재도 1,460원대 중반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중동에서의 긴장 수위가 고조되고 이에 따른 달러 강세에 환율도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는데요. 반대로 월말을 앞둔 수출업체가 벌어온 달러를 원화로 바꾸기 위해 시장에 내놓은 매도 물량과 SK하이닉스 ADR 상장자금 환전 기대가 환율 상단을 제한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홍해의 관문까지 번지면서 급등했던 국제유가는 현재 소폭 내렸습니다.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던 브렌트유는 현재 9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9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01.4 근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이른바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네, 자산 분할 규모는 9,440억 원으로 앞서 1조 3천억 원대에 달했던 액수보다 크게 줄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유세현 기자 나와주시죠. 네, 저희는 서울 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그중에서도 재산 분할 규모를 다시 정하는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루어졌는데요. 관련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유서연 기자, 선고 내용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서울 고등법원 가사 1부는 오늘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도 가산됩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SK 주식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했는데요. 재산 분할 비율은 최 회장 측이 3분의 2, 노 관장 측이 3분의 1로 정했습니다. 참고로 20억 원의 위자료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오늘은 오직 재산 분할에 대한 판결만 이루어졌습니다. 네, 주요 쟁점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선대에서 물려받은 특유 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번 재판부 역시 노 관장이 가사와 양육에 더해 SK그룹의 대외적 활동에 기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유 기자, 그럼 지난 항소심에서 1조 3천억 원대였던 분할액이 9천억 원대로 크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불법 자금인 만큼 SK에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산 분할 산정에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 기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여기에 최 회장이 혼인 파탄 전 친인척 등에 증여했던 일부 주식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전체적인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재산 분할 방법과 관련해서도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SK 주식을 직접 주는 현물 방식이 아니라 현금 지급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주식가치 평가 시점을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과 이번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중 언제로 볼 것이냐를 두고 셈법이 복잡했는데요.
그 사이 SK 주식 가치가 5배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2024년 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 주가인 16만 원을 적용해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최 회장의 회사 경영권과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식 분할 대신 현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본 겁니다. 오늘 법원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이 몰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정엔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발디딘 틈조차 없었는데요. 가사 사건 선고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서 오늘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양측 변호인단이 꽉 찬 법정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봤는데요. 양측 모두 선고 이후 즉각적인 입장 표명은 아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고, 노 관장 측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네, 양측 모두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재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법적 다툼을 이어갈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소식은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의 재산을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최 회장의 SK그룹 지배력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9,440억 원. 이게 1심보다는 훨씬 많아졌고 2심보다는 조금 적어졌습니다. 이렇다면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판단해야 할까요? 전반적으로는 재산 분할 금액이 1조에 가깝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의 승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일단 여러 가지를 요목조목 따져서 본다고 한다면요. 일단 재산 분할의 대상에 SK 주식이 들어온 것은 노소영 관장 측의 의견을 인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네. 기여도도 3분의 1 그러니까 33.3%에 이르는 기여도를 인정한 것도 다소 예상치보다는 높게 인정된 측면에서는 승소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최 회장 측의 주장도 상당 부분 인정이 된 것 같은데요. 이 파기환송심의 주된 쟁점은 재산 분할 SK 주식의 평가 기준 시점이 언제인가를 둘러싸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16만 원대, 20만 원대, 81만 원대 세 가지 시점을 둘러싸서 치열하게 공방이 있었습니다. 네.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파기환송심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로 기준을 삼으면 보유하는 재산이 10조 원대가 되고 재산 분할과 관련한 기여도가 3분의 1이었다고 인정이 된다면 3조 원대가 넘는 금액의 판결을 받을 여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나온 판결의 기준은 이 이혼 확정 전에 사실심 변론 종결실 그러니까 16만 원 기준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 기준 방식과 가액 산정에 있어서는 좀 최태원 회장 측에 유리하게 평가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 이런 것들을 이제 대법원에서도 앞서서 이제 명시를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노 관장이 좀 어떤 방식으로 이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을까요? 예, 지금 그 이번 판결의 가장 쟁점 중에 하나가 과연 일반적인 배우자가 과연 재산 분할을 할 때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게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일반성을 떠나서 특수적인 상황에서 노소영 관장이 얼마나 기여했느냐. 자, 현재 그 기여도를 판정할 때는 이제 경제 활동, 가사, 육아 세 가지를 보도록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노소영 관장이 경제 활동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가사 활동한 거, 육아 활동한 거, 아기를 3명이나 키웠잖아요. 훌륭하게 키웠는데 그 대목이 결국은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경제 활동에 기여했다는 대목도 경제 활동이라는 게 꼭 근무를 하고 또 본인이 일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노 관장의 나비 활동이라든지 그런 이미지, 그런 그 그룹의 이미지를 좋게 해서 주가를 끌어올린 게 있고요. 사실 내막적으로는 SK 그룹이 크는 데 있어서 노소영 관장의 친정이 노태우 회장이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것이 지금 증거는 우리가 잘 될 수 없지만 대부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SK그룹이 유공이라는 회사, 대한석유공사, 그다음에 SK텔레콤 이런 회사를 인수해서 컸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 SK 측에서는
우리가 경영 잘해서 컸다라고 얘기하지만 노소영 여사 1심에 제출한 거 보면 그거 우리 아버지가 해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아버지인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 조족지혈이고 우리 아버지 없었으면 SK텔레콤 됐겠어? 그럼 SK텔레콤 때문에 SK 주주회사 주가가 얼마나 올라갔어? 이런 점을 주장을 했는데 법원 판결에서 이번 판사가 이걸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그런 것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방금 조족지혈이라고 표현하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 종잣돈으로 쓰였다.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거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파기환송의 사유가 이 300억은 뇌물로 볼 수 있고 비자금이면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에서는 불법적인 상한을 용인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재산분할 기여도로 평가할 수 없다라는 이 대법원의 판례는 파기환송심 나가서 재산고심도 건드릴 수 없는 확정된 어떤 기속력이 있는 판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뭐 재산고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여지를 배제한다라고 한다면 이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300억은 제외되고 판단하는 것은 온당하고요. 근데 이것을 제외하고 나서도 기여도가 이렇게까지 인정될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였는데 33.3%까지 인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종합적인 사유를 고려해서 상당히 기여도를 높게 평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기여도가 이제 3분의 1이잖아요. 노관장의 기여도가. 그 앞서서 이제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으로 이제 돌리기 전에 있었던 이 2심 판결에서는 1조 3천억 원대였는데 그 분할 액수가 근데 이번에 이제 9,400억 원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4천억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나는 건데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결정적으로는 달라진 판단이 이 소송 과정이나 이 별거 과정에서 친인척들에게 증여한 자산이 있습니다. 주식을 증여했는데요. 그 자산만 한 1조 원대가 넘습니다. 일반인들 같으면 이혼 소송 직전 또는 이혼 소송 기간 중에 재산을 다른 사람의 증여하거나 팔아서 처분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은닉했다고 보고 협의되지 않은 처분 행위는 보유 추정의 법률을 있는 걸로 치고 저희가 분할하기도 하는데 이 사건에서 친인척들에게 이 주식이 증여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최태원 회장이 이혼에 대한 재산 분할을 덜해주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아니라 경영권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원활하게 활동하는 차원에서 증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사실심 변론 종결 시에 이미 증여하고 없는 재산까지 분할할 수는 없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경영권을 위해서 방어적으로 증여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빼야 된다라고 해서 이 금액들이 1조 원대가 빠졌고요. 두 번째로는 아주 미미하지만 이 사실심 변론인 첫 번째 항소심에서는 35%, 지금 33.3%, 다소 또 일부 차이가 있죠. 포인트 차이가 나네요. 그 금액 때문에 수천억이 좀 달라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한 거는 노소영 관장에게 유리한 부분이고요. 다만 어느 시점의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여기서는 주식 가치가 폭등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분할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노소영 여사 입장에서는 주식 분할 시점은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소심 변론 종결일이 2024년 4월 16일이거든요. 그때 주가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6만 원이었어요. 16만 원. 1심 판결할 때도 주가는 20만 원이었는데 항소심 때 주가가 제일 많이 떨어져 있던 겁니다. 그때가 이제 결과적으로 법원은 그 기준으로 하라 이게 됐는데 이것은 뭐 법원의 판례도 있다고 그래요. 그럼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실 때고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왜 하필 그 시점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재판을 재개할 시점이나 또는 대법원에서 깨질 때 뭐 그럴 때 최고 지금 올 상반기에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면 83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16만 원 비교하면 거의 5배, 6배 정도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목은 좀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 특히 이제 그쪽에서는 법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재판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지금이니까 확정 시점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죠. 그런데 뭐 우리나라의 판례는 대부분 어떤 그 변론 종결심 변론 마지막 시점으로 뭐 한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하나의 그 관행이 굳어진 것 같은데. 그런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가장 최악의 시점을
지정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 지금 1조 3,800억 원이 9,440억 원으로 줄었잖아요. 예. 이 대목도 뭐 9,440억도 엄청나게 큰 돈이긴 하지만 노소연 관장 입장에서는 아니 대부분에서 파기환송시킨 것은 300억 자기 아버지가 준 거 그거 불법 자금이라고 한 거 그 대목만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줄어든 게 4천억이 넘어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 300억을 어떻게 4천억으로 어떻게 환산했느냐? 이 대목도 좀 성명치가 않잖아요. 예. 보는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그럼 300억만 빼라.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아무튼 이 산정 시점에 관해서는 노소연 관장이 최악의 패를 들게 됐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또 시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재산을 이제 분할해서 그것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제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어떤 기업인의 해외 이혼 사례들을 보면은 뭐 주식을 분할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경우는 좀 특별한 건가요? 네,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경영권 유지 차원에서 이렇게 주식보다는 현물 분할보다는 가액으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일단 어떤 재산 분할의 액수가 확정되고 그 금액을 어떻게 받을지는 사실은 사실심 재량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으로 주라고 할 수도 있고 돈으로 주라고 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물건을 주는 것이 양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고 간편한 방법이라고 하면 그걸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최태원 회장이 주식을 1조 원으로 산정해서 주식으로 준다라는 판결을 했을 경우에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 혹여라도 경영권 지배율이 떨어져서 외부의 공격을 받을 여지가 있고 그럼 주식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결국 받아야 되는 노소연 관장 입장에서도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SK 지금 주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입장에서 주식으로 받았을 때 계속 오르면 굉장히 좋지만 또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요. 변동 가능한 가액이기 때문에 금액을 확정해서 돈으로 주고받는 것이 지급 분할 방법을 협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특히 최 회장 같은 경우 이미 주식 상당 부분에 대출이 실행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 과정에서 또 현물 분할로 그 주식의 3분의 1을 가져갔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냥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한 재산이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을 나누라고 했을 때 좀 애매하잖아요. 이걸 집을 아파트를 3분의 1씩 쪼개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분을 한쪽으로 다 기속을 시키고 돈으로 정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봐서 이런 판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주식 자체를 나눈다면 실제로 최 회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현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또 이걸 자칫 잘못 줬다가는 경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충분히 피력한 것 같습니다. 예, 주식을 나눠서 경영권 리스크가 생기는 그런 점은 막았지만 일단 9,440억 원 현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최태원 회장이 아무리 재벌이라도 이런 현금은 없을 텐데 그럼 어떻게 현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예, 현금이 없는 것은 이번에 소송 과정에서 확인이 됐죠. 왜냐하면 이혼 소송 과정에서 모든 재산을 다 순자산 기준으로 다 제출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보니까 부동산도 최태원 회장의 600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집 다 팔아도 9천억 못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재상고를 하지 않는 한 내일부터 바로 이자 5%씩 주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바로 물어야 되거든요. 연 5%. 예, 판결 내용이 그렇단 말이죠. 그럼 9,550억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전체 재벌 기업들의 경우에 대부분 주식을 담보로 해서 보통 일반 사업의 경우에도 주식 담보 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한도 적용도 받지 않아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미 최태원 회장이 주식에 담보가 많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추가 대출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게 걱정이 없어졌어요. 왜? 주가가 5배로 올라 버렸으니까 주가의 담보 가치가 5배가 증폭됐기 때문에 9천억 정도는 얼마든지 대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9천억 가지고 무슨 SK의 경영권이 흔들린다든지 이거 과장된 얘기고요. 9천억을 못 마련해서 SK가 무너진다 이런 일 전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관련해서 오늘 SK텔레콤 주식이 급등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예, 그거 완전히 황당무계한 오판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중에 나오는 얘기 저도 지금도 확인해 보니까 SK텔레콤이 왜 오르느냐. 원래 이 SK텔레콤이 문제에
그 노소영 아버지 노태우 대통령 때문에 자격을 받았다. 실제로 노태우 대통령 때 그 라이선스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다음 대통령으로 들어온 김영삼 대통령이 자 포기해. 다시 하자 해서 다시 했어요. 바로 그 대목을 들어서 최태원 회장은 이것은 당신 아버지 노태우 대통령이 준 게 아니고 다시 한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제 노소영 그 여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때 다 결정된 거야. 이렇게 보는데 SK텔레콤이 이제 상징적으로 SK의 가장 최근에 돈을 많이 버는 회사고 SK하이닉스 이전에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이혼 당사자인 노소영 회장으로 노소영 관장으로부터 온 건데 그거에 대한 소유권은 이번에 재산 분할한 소리도 없으니까 마치 SK텔레콤에서 배당을 많이 하면 SK텔레콤이 비교적 우량한 회사니까요. 배당을 많이 하면 결국 최태원 회장은 지금 9,440억을 마련하려면 현찰은 없으니까 배당을 좀 많이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러면 배당이 많이 나올 것이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니 뭐 아이러니컬하게도 SK텔레콤에 최태원 회장 지분이 없어요. 그럼 그게 배당 많이 해봤자 그게 SK 주식회사로 일부 가겠죠. 그 위에 회사가 SK 주식회사니까요. 그러니까 시중에서는 이제 이 그 재판 판결 결과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하다 보니까 나온 결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지금 중요한 것은 자 지금 법원에서 판결이 지금 SK의 경영권이 흔들릴 것 같아서 주식 지분으로 안 나누고 돈으로 했다. 이렇게 지금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그 손 변호사님이 잘 지적해 주신 대로요. 이 1조 원이라는 돈을 이 상속 그러니까 이혼 분쟁 중에 친척들한테 넘겼습니다. 돈을.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법원은 그것은 빼돌린 게 아니다. 빼돌렸다는 증거가 없다. 이래 봤는데 노소영 입장에서는 빼돌렸다고 보는 게 그게 왜냐하면 그 빼돌린 게 어디 갔느냐. 자기들 형제들한테 가 있어요. 최태원 회장의 형제들. 그런데 지금 SK 주식회사 SK가 지주회사고 SK 주식회사 SK를 장악하는 자가 SK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최태원 회장의 지분이 17%입니다. 17%면 좀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친척들, 사촌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동생 최기원 씨가 6% 가지고 있고요. 그걸 다 합치면 25.66%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사주가 25%. 그렇게 한데 최태원 회장이 주식회사 SK의 지분을 50% 정도 거의 확고부동하게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경영권이 흔들릴 것이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과장된 얘기다. 그게 1심 재판 때까지만 하더라도 경영권이 흔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1조 3,800억을 내면 그 당시는 주가가 높지 않았잖아요. 그게 35%가 날아가거든요. 지금은 9천억 내면 얼마가 날아가느냐면요. 최태원 회장의 지분 중에서 10% 정도밖에 안 날아갑니다. 지분에 별 영향 없다. 경영권이 흔들릴 것이라는 얘기는 좀 과장된 얘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어떤 이혼 재판의 시작은 이 거슬러 좀 올라가면은 차 회장이 2013년 이제 옥중에 있을 때 편지를 노관장에게 보내서 이제 그 자신이 이제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이게 2015년에 언론을 통해서 이제 막 알려졌단 말이죠. 근데 두 사람의 별거는 훨씬 더 이전부터 사이가 안 좋아서 이것들이 이제 세간에 알려지긴 했는데 결국은 유책이 있는 배우자가 이 어떤 이혼을 요구했잖아요. 그렇다면은 가만히 있던 전업주부에게는 좀 불리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불리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사건 판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전업주부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가사 내조의 공이라든가 오랜 기간 내조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유지, 관리 또 형성하는데 올리는데 관여하지 않더라도 감소 방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깎아먹지 않았다. 이것도 기여도 산정에 고려하는데 그런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이렇게 수많은 수조 원대의 재산의 33%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점을 평가한 입장에서는 가사 노동, 배우자의 어떤 기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 굉장히 유의미한 점이 있고요. 다만 유책 배우자의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 판례를 뒤집거나 달리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 이혼 조정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혼과 관련해서 노소영 관장 측에서 이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중간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혼
쪽으로 간 거거든요. 여전히 이 사건은 유책 배우자고 유책 배우자로서의 어떤 내용들이 희석되지 않는 한 이혼을 적극적으로 구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확인을 했고 네. 또 아주 이례적으로 위자료를 높게 쓴 면에 있어서는 이 책임의 크기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높게 인정할 수 있다라는 판례를 상징적으로 남겼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재산 분할과 이혼을 둘러싸서 이렇게 항소하고 대법원 갔다 다시 파기환송심하고 또 재산고도 열릴 수도 있고 이런 사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굉장히 시사점을 줬다라고 네. 볼 수 있는 판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이 4번째 재판이거든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재산고를 해서 5번째 재판으로 간다면 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현재로서는 이 판결문이 이유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를 상세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과연 법률 하자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상고심은 예. 법률적인 하자와 법리 오해가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을 바꿀 만한 법리를 잘못 판단한 것은 없을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실무상으로는 지금 재산 분할 9천억 원에 대한 1년 이자가 지금 450억 원이거든요. 한 달에 4천만 원 이상의 이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벌고 협의를 위해서라도 재산구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 네. 점은 또 그 큰 그림은 아니고 작은 변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판결문을 분석해야지 결과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의 판결 내용을 가지고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기상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 전북 일부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남부 지역에 이어서 수도권에도 열대야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북과 남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현재 내려져 있고요. 강원 영서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밤낮 없이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위와 관련해서 건강관리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폭염특보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규모의 공격 결정을 곧 내릴 것이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의 공격에 홍해 수송로가 막힐 위기에 처하자 이란에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요. 원유 수송로가 막힐 우려로 국제 유가는 $100를 넘어섰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상대로 어느 때보다 더 큰 대규모 공격 결정을 내리기 직전이고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미군은 장거리 전략 폭격기와 공중 급유기를 중동에 추가 배치하는 등 공격 준비에 나섰습니다. 또 요르단과 이스라엘 등의 전투기와 특수작전부대, 미사일 등을 대거 증강하는 등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독일 슈팡달렘 기지의 F-16 전투기와 영국 레이컨히스 기지의 F-35 전투기, 공중 급유기도 중동에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동에서 다친 미군을 치료하는 핵심 의료 시설인 독일 란트슈툴 의료센터에는 최근 150명이 넘는 의무 인력이 추가 배치됐습니다. 이번 병력 증강은 홍해에서 도발 수위를 높이기 시작한 예멘의 친이란 무장 세력인 후티 반군을 겨냥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홍해 수송로까지 막힐 수 있다는 위기감에 국제 유가는 2달 만에 $100를 넘어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상황에서 홍해, 바브 엘만데브 해협이 원유 수송의 우회로인데 두 해협을 지나는 원유 공급량은 전 세계의 25%로 추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선박을 다시 공격하면 이란에도 군사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Saudi fuel ship that's flagged Chinese will become a problem for the whole world. But I hope that will de-escalate because I think the Houthis frankly got snookered into this thing by the Iranians.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요청하면 이스라엘은 2분 안에 이란 공격에 합류할 것이라면서도 이란 공격에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을 원한다면서도 충분한 고통을 겪지 않아 합의할 준비는 안 됐다며 당분간 타협 없이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바로 뒷자리에 앉아서 특유의 손짓과 춤까지 흉내낸 남성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조롱을 당했다고 꼬집었는데요. 김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동작은 물론 삐딱한 얼굴 모습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한술 더 떠 트럼프 특유의 엉거주춤 춤 동작까지 선보입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경합 지역으로 꼽히는 조지아주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며 분위기를 이끌었지만 정작 눈길은 트럼프의 뒷자리에 집중됐습니다. America is back. It's stronger than ever before. And I'm telling you, it's only going one way. It's going up. As long as we keep our current thinking, our current system, it's going up. 트럼프 바로 뒤에 앉은 남성은 1시간이 넘는 연설 내내 트럼프의 행동을 흉내냈습니다. 익살스러운 표정에 손짓까지. 곁에 앉은 동료들이 당황해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당장 온라인은 열광했고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조롱을 당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남성의 행동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한 건지 해방하려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마를 준비 중인 공화당 후보들까지 연단에 올리며 선거 유세에 공을 들였지만 이른바 신 스틸러 탓에 헛심만 쓰게 됐습니다. 다만 트럼프에게 소송을 당할지 걱정된다는 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장마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무더위가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주와 포항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는데요. 특히 경주는 40도에 육박하며 올해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중복인 내일도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서울에도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서울 기온이 26도, 대구 25도, 포항 26도 이상을 유지하며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2도, 대구 35도, 포항은 37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무더위 속 내일도 중북부는 산발적인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최대 60mm,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에는 5에서 40mm가 되겠고 충청과 제주도에는 오후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내륙의 장마도 마무리되겠고 이후에는 찜통더위의 기세가 더 강화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